이번에 준비한 사건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16년 전에 벌어진 사건이고 범인도 잡혔고 감옥에 들어가게 된 그런 사건인데 2023년에 최근에 사건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되거든요. 앞으로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스토리를 쭉 풀어가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좀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끄지 마시고. 이런 사건이 생기면 당연히 피해자에 대한 안타까움, 가해자에 대한 분노, 이런 감정은 당연히 우리가 느끼지만 이 사건은 좀 유난히 좀 상당히 기괴하다, 오싹하다, 그런 느낌이 지배했던 사건이었거든요.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사건 내용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2007년 2월 28일에 한 응급구조센터로 신고 전화가 걸려와요. 신고자는 3, 4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었는데 이 신고 내용이 정말 듣는 사람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5명의 아이들을 죽였고 자살을 시도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구급대원들과 경찰은 심상치 않은 신고 전화에 그녀의 집으로 출동합니다. 집 내부가 아주 고요했는데 묘하게 뭔지 모를 그런 위화감 같은 게 느껴졌어요. 문에는 빨간색 마커로 경찰에 연락해라는 글귀가 쓰여져 있었고요. 집 안에는 TV 소리만 들렸습니다. 내부를 수색하던 경찰이 안방에 들어섰는데 여기서 너무나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정말로 신고 내용처럼 침대 위에 사망한 4명의 어린아이들의 시신이 나란히 눕혀져 있었던 거예요. 더 끔찍한 건 하나같이 흉기로 목이 그어진 상태였다는 거죠. 침대 위에는 3명의 여자아이 그리고 1명의 남자아이 시신이 있었는데요. 일부는 머리에 둔기로 맞은 흔적이 있었고 인형을 안고 있었던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피를 흘리고 있는 여성이 쓰러져 있었어요. 이 사람이 신고자이자 살해된 아이들의 엄마였습니다. 본인도 큰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어쨌든 그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들었던 신고 내용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자, 경찰이 구급대원에게 그녀의 치료를 맡겼고요. 계속해서 집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분명히 아까 신고 전화에서는 자신이 5명의 아이를 살해했다고 말했었잖아요. 나머지 한 구를 찾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화장실에서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화장실 바닥에 이렇게 전시하듯이 놓여져 있었어요. 그녀의 둘째 딸이었습니다. 역시 다른 아이들처럼 목이 베어 있는 상태였어요. 경찰은 이 여성이 자신의 아이들을 모두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걸로 추정을 했고요. 체포와 동시에 병원으로 호송돼서 치료를 받고 조사를 받게 됩니다. 사건이 보도되면서 정말 경찰부터 언론을 통해 사건을 접한 사람들까지 말 그대로 충격으로 발칵 뒤집혔어요. 친모가 5아이를 죽였다. 유래를 찾기 힘든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사건의 자세한 전말이 보도되면서 그 충격이 2배로 커집니다. 범인인 엄마가 교사 출신이고 정신병을 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범행에 대한 동기를 추측하는 보도며 인터넷 게시물들이며 이런 것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만큼 엄청나게 이슈가 됐던 사건이었어요. 무엇보다 제일 충격을 받은 사람은 범인의 남편이었습니다. 아이들 아빠죠. 이 남편은 모로코 사람이었는데 사건 당시에는 본가에 가 있었대요. 모로코에. 가족들도 만나고 여행도 할 겸 갔던 거예요. 사건 당일에 귀국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에 그녀는 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약간 미소를 띠고 있는 이 여성이 사망한 아이들의 엄마. 이 사건으로 1급 살인 혐의로 체포된 제네비브 레르미트입니다. 당시 나이 40살이었어요.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요. 정신질환 때문에 정기적으로 상담에 약물 치료도 받고 있었습니다. 몸이 좋진 않았는데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었고 폭력적인 성향도 보이지는 않았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질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을 못했던 거죠. 경찰 조사에서 그녀는 아이들을 죽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가정에 문제가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외부인과의 동거를 하면서 자녀를 죽이도록 내몰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외부인과의 동거? 외부인이 누굴까요? 그녀가 말한 외부인은요. 이 남편이 양아버지처럼 따르는 사람이자 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던 50대의 스위스인 의사 미셸 샤르였어요. 이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 본 결과 그녀의 주장을 납득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왜냐면 이 의사가 평소에 금전적으로나 뭐 정신적으로 가족을 지원해 주던 사람이었어요. 사건이 벌어졌던 가족이 살던 집, 이것도 의사가 대출해서 마련한 집이었다고 합니다. 1층에는 레르미트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고요. 이 의사는 2층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알게 된 사실은 남편이 오히려 바깥으로 돌았고 그 남편을 대신해서 이 의사가 가족에게 많은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당연히 의사에 대해 가진 그녀의 불만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죠. 그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요. 거기다 정신질환도 있었기 때문에 뭐 하는 말들마다 100%다 신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팀은 레르미트와 가족의 과거를 통해 범행에 이르게 된 인과를 밝혀내려고 노력해요. 자, 지금부터는 판결문 내용을 토대로 사건 이전까지 이 가족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좀 재구성해 볼게요. 레르미트 부부는 1988년에 만나요. 1990년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신혼 초부터 앞서 언급했던 그 미셸 샤르 의사와 동거를 시작해요.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남편은 이 의사의 아파트에서 같이 살고 있었어요. 되게 오래된 인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레르미트도 그 아파트에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살게 된 거예요. 이 의사와 남편의 인연은 이미 1980년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결혼 이전이죠. 남편의 고향인 모로코에서부터 남편의 가족들과 이 의사가 인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벨기에에서는 의사가 남편의 보호자 역할을 해주고 남편은 또 양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따랐고요. 처음에 결혼할 때 레르미트는 그 의사와의 동거가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 의사 집에서 사는 거 뭐 딱히 반대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살았던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1991년이 됐고요. 레르미트는 지역 학교의 교사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듬해인 92년에 첫 딸을 낳죠. 아이가 태어나면서 의사는 본인과 부부가 거주할 집을 새로 구입합니다. 그러면서 원래 살던 아파트를 개조해서 여기는 의원으로 개업을 해요. 그리고 그 남편을 의원의 파트타임으로 고용합니다. 98년도부터는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일자리를 줬어요. 자, 이 기간 동안 의사는 가족의 휴가비, 주택 수리비, 가족의 생명보험을 포함한 대부분의 비용을 본인이 다 부담해요. 정말 많은 경제적 도움을 받았던 거죠. 이런 의사의 지원 속에 그들은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갔고요. 95년에 둘째 딸을 출산합니다. 근데 출산 이후부터 레르미트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산후 우울증 다 들어보셨죠? 이게 온 거예요. 산후 우울증은 출산 후 4주 사이에 되게 심해지는 우울감, 그리고 그로 인한 증상을 얘기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눈물이 나고 식욕도 없고 죄책감도 경험합니다. 심하면 뭐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겠다. 뭐 이런 죽음에 대한 생각까지도 한다고 해요. 적절한 치료를 제때 받지 않으면 몇 달에서 몇 년 동안이나 증상이 이어지기도 하고요. 이 산후 우울증 때문에 레르미트가 결국엔 1995년에 교사직을 휴직하게 돼요. 정해진 휴직 기간은 1996년 8월까지였는데 결과적으로 교사직으로 다시 못 돌아와요. 왜냐면 휴직 사유가 이게 육아휴직이 아니라 정신적인 이유였고 어린 학생들을 상대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복직 심사가 되게 까다로웠던 거죠. 정신과 전문의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레르미트가 교사직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립니다. 자, 그럼 휴직 기간 동안 좀 나아졌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증세가 전혀 호전되지 않았던 걸로 보여요. 이후에 그녀는 97년, 99년에 두 딸을 출산했고요. 의사와 함께 브뤼셀로 떠납니다. 근교의 지방 도시로 이사를 가요. 이곳이 사건이 벌어진 그 집이었어요. 이렇게 1층엔 부부와 가족, 그리고 2층에는 의사가 거주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집으로 이사 온 시기부터 부부 사이가 점점 안 좋아져요. 이 무렵부터 남편이 집 밖에 나가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아져요. 뭐 술집 스파가 단골이었대요. 너무 자주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모로코에 있는 본가의 가족들을 만난다면서 매년 여러 차례 혼자 여행을 떠났는데 기간은 일주일에서 한 달까지 다양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어린아이를 여러 명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이 집 밖으로 돌고 혼자 여행 다니고 부부 사이가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다가 2003년에 그들은 아들을 출산해요. 이 5번째 출산 이후부터 레르미트의 정신 상태는 극도로 악화되기 시작해요. 원래 안 좋았는데 더 안 좋아진 거예요. 그녀에게 문제가 생긴 걸 제일 먼저 알아챈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미셸 샤르, 이 동거인 의사였습니다.
의사는 5번째 출산 다음 해인 2004년에 그녀에게 정신과 의사와 상담을 해보라고 권유를 해요. 이때부터 그녀는 한 달에 한 번 정신과 상담을 받았고요. 항우울제, 수면제, 항불안제를 처방받아서 복용하기 시작합니다. 정신과 의사가 그녀에 대해 기록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는 2004년부터 사건이 벌어진 2007년까지의 기록이에요. 판결문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항상 매우 긴장된 것처럼 보인다. 신경적인 피로로 고통받고 있다. 사회적 위축 증상이 보인다. 사회적 위축이라는 거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회피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타인과의 어떤 사회성 기술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를 말해요. 자, 그리고 집안일을 하는 동안 보이는 비정상적인 탈진 증상이 있다. 근데 지속적인 상담에 약물 치료를 했음에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아요. 결국에는 2006년부터 3주에 한 번씩 상담을 받기 시작합니다. 원래 한 달에 한 번이었는데 3주에 한 번으로 텀을 조금 좁힌 거예요. 그리고 상담 기록은 전보다 더 구체적이고 의미심장해집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 그녀는 자신이 느끼는 피로의 이유를 동거인인 의사의 존재와 연관시키고 있다. 동거인에 대해 경제적으로 의존을 하면서도 침입자라고 생각하는 양면성, 자기 모순을 보인다. 자, 그리고 사건이 벌어진 게 2007년 2월이잖아요. 2월에 들어서면서 그녀는 상담에서 한두 차례 흉기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날카로운 칼 이런 거요. 담당 의사는 그녀의 말을 듣고 충동 공포증으로 해석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국내에는 뭐 충동 공포증 이렇게 치면 없는 용어라서 제가 좀 스킵을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틀릴 수도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강박장애나 강박사고 이런 거하고 조금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좀 아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 좀 써주세요. 정신과 의사는 그녀가 칼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이거를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이런 말들이 나온 게 2007년 2월이었죠. 23일이 됩니다. 남편이 집을 비우고 모로코로 가는 일정이 잡히게 돼요. 2월 28일 남편이 모로코에서 집으로 돌아오기로 한 날이자 사건이 벌어진 당일이죠. 시작은 평범했어요. 하루의 시작은. 레르미트는 예약해놨던 큰딸의 피부과 진료를 마치고 나머지 아이들을 학교 시간에 맞춰 픽업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와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녀에게 환청이 들렸대요. 진술에 따르면 기계가 작동 중입니다. 이런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갑자기 방으로 가서 2통의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자매들에게 보내는 보석이 담겨져 있는 편지였고요. 이게 잘 들어보시면 앞뒤 상황에 인과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계가 작동 중입니다라는 말을 듣고 들어가서 자매들에게 보석에 담긴 편지를 쓰고 다른 하나는 친구에게 편지를 썼어요. 특히나 이 친구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좀 보면 되게 급작스러운 분노가 담겨 있거든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동거인 의사가 또 나오는데 의사에 대해서 자신의 남편, 자녀 뭐 이런 친밀감을 훔친 썩은 놈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고요. 또 자신의 걱정과 염려를 듣지 않는 남편을 귀머거리, 맹인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2통의 편지를 작성해서 갑자기 집 밖으로 나가서 편지를 붙였고요. 식료품점으로 향합니다. 여기서 식칼 2자루를 훔쳐요.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거실에 모여서 재밌게 TV를 보고 있었어요. 레르미트는 보이지 않게 칼을 숨겼고 넷째 딸만 살짝 방으로 불러서 입에 담기도 힘든 정말 설명하기도 어려운 범행을 시작합니다. 방으로 들어온 7살 넷째의 목을 조르기 시작해요. 아이가 깜짝 놀라서 몸부림을 치면서 반항을 합니다. 레르미트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흉기로 아이의 목을 그어 살해합니다. 이어서 3살 막내 아들도 불러들여서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고요. 욕실 싱크대에서 칼을 씻고 다음 범행을 이어가요. 9살 셋째 딸에게는 깜짝 선물이 있다면서 이 집에 사무실이라고 불리는 방이 있는데 여기로 아이를 유인해요. 너무 잔인한데 애를 의자에 앉히거든요. 선물을 준다고. 그리고 손수건으로 그 아이의 눈을 가린 뒤에 대리석 명판으로 머리를 내리칩니다. 그리고 똑같이 목을 그었어요. 자, 그리고 다음은 12살 둘째 딸이에요. 똑같은 공간에서 의자에 앉혀서 목을
긋는 방식은 전과 같았는데 그 다음에는 조금 다른 행동을 보여요. 시신을 화장실로 가져가서 바닥에 눕힙니다. 그리고 욕실 거울에 JUD라는 글자를 적은 거예요. 경찰 조사에서 이 행동의 이유에 대해서 그녀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원래는 JUDAS, 유다, 배신자라는 단어를 쓰려고 했다는 거죠. 성경에 예수를 배반하고 팔아넘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유다, 그 이름을 쓰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아이의 시신을 옮겨놓고 이런 글자를 써놓으려고 했을까? 이유는 또 그 동거인 의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둘째 딸은 의사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였다. 나는 그 동거인 의사를 해치고 싶었다. 아마도 추측이긴 한데 아이도 의사를 잘 따랐고 둘이 또 친하게 지냈는데 이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자신은 이 의사가 너무 싫은데 내가 싫은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것에 대해서 뭔가 배신이라고 느꼈을 것이다. 마지막 희생자는 14살 첫째 딸이었습니다. 레르미트는 이번에도 선물이 있다고 사무실로 유인을 했고요. 뒤에서 공격을 해요. 14살 정도가 되면은 보통 키도 엄마랑 비슷해지죠. 많이 성장을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몸싸움도 좀 있었어요. 결국 그녀의 손에 첫째도 사망하게 됩니다. 어느 평범한 날 TV를 보던 아이들을 모두 죽인 그녀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요. 흉기를 들어서 자신에게로 향하게 한 다음에 바닥에 쓰러지는 방법을 선택했는데 사망에 이를 만큼 상처가 치명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자 레르미트는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는지 빨간 마커를 들어서 문에다가 경찰에 연락하라 이렇게 쓴 종이를 붙이고 응급센터에 전화를 걸었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번 사건의 전말이었습니다. 아무리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해도 5 아이들을 모두 살해한 그녀에 대한 비난 여론은 아주 거셌어요. 당연한 결과죠. 특히나 수법이 지나치게 잔인했다는 점에서 정말 그 충격과 논란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보통은요, 이런 비슷한 사건들, 그러니까 자녀들을 죽이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이런 사건들을 보게 되면 다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보통은 다 같이 한 번에 불을 지르거나 아니면 다 같이 물에 빠지거나 이런 방법을 선택하거든요. 그런데 레르미트는 한 명 한 명 아이들을 따로 불러서 선물을 주겠다, 배신자, 이런 이상한 방법으로 그야말로 하나씩 죽여나갑니다. 너무 잔인하죠. 그래서 앞서서 유례없는 사건, 기괴하고 소름 돋고 오싹한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레르미트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에 섭니다. 재판에서도 그녀는 동거인 의사에 대한 불만과 적개심만 표출했고요. 이런 분노가 왜 아이들을 죽이는 방식으로 표출돼야 했는지는 설명하지 못했어요. 스스로도 뭔가 생각에 대해서 정리를 못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가 범행을 자백했고 확실한 증거가 확보된 만큼 이 사건은 논쟁의 여지가 없었는데요. 한 가지 쟁점은 있었어요. 사건 중반부터 여러분들 예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에 대한 어떤 정상 참작 여부죠. 변호인단은 정신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녀를 감옥에 보내선 안 된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정신질환이 있어서 사람을 죽였으면 그런 결과가 일단 생겼으면 더더욱 사실 격리를 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배심원단은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변호인단의 주장에 반박하는 의학적 증거를 들은 배심원단은 계획적 살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요. 결과적으로 그녀는 종신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 의학적 증언에 대해서 계속 찾아봤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못 찾았어요. 근데 추정을 좀 해보자면 검사 쪽 증인으로 나왔거든요. 이 의사가. 이런 걸 보면 아마도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어도 계획적인 범행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 이런 증언을 한 걸로 추측이 됩니다. 마지막 변론에서 그녀는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며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는 남편에게 아들을 주었고 아들을 죽였다. 나는 내 잘못으로 모든 아이들을 잃었다. 아이들은 그런 일을 겪어서는 안 됐다. 나는 내 생애가 끝날 때까지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것이 나의 벌이다. 한순간에 가정이 풍비박산났죠. 남편은 아내와의 이혼 소송으로 인해 큰 경제적 부담까지 떠안게 됩니다. 아내가 재판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벨기에법에 따라서 남편이 비용을 다 떠안아야 했거든요. 사건 이후 2010년 그는 재혼했고요. 새로운 가정을 꾸린 뒤에 딸을 키우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건이 서서히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023년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거든요. 2023년 2월 28일에 제네비블 레르미트가 본인의 요청에 따라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죠. 교도소에 수감된 이후에도 정신질환 상태가 계속 안 좋아지면서 2019년에 정신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얼마 뒤에 안락사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영구적인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그 이유였어요. 벨기에에서는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 견디기 힘든 수준이라고 판단이 되면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그녀가 자신의 결정을 충분히 인지한 채 합리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안락사에 대한 의사표시를 했다고 밝힙니다. 2023년 2월 28일, 16년 전 아이들을 살해했던 날과 같은 날, 그녀는 안락사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사건이란 생각이 드네요. 시청자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